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예, 오늘 엔비디아보다 주가 더 많이 오를 회사는 어디일까? 있습니까? 는 잘 모르겠고 그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반도체 회사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 반도체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반도체는 부품이죠, 부품. 네. 그리고 인텔은 사실상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서버 시장에서 보면은 인텔의 점유율이 여기가 80% 기준이니까 거의 90% 이상 인텔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AMD가 좀 점유율이 낮긴 하지만 둘을 더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데스크탑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도 둘이 점유율이 비슷하긴 한데 여기가 50%잖아요. 그럼 둘이 더해서 100%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이제 마스터,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내리는 CPU 시장에서 네. 인텔하고 AMD의 비중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텔의 X86 CPU가 이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으로 오게 되면은 미디어텍, 퀄컴, 애플, 뭐 유니석, 삼성 이런 데들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여기서 인텔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인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회사였고 모바일 시대에 왜 이런 거인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시장을 뺏겼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시대에도 정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던 인텔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힘을 못 썼고 예,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개화됐을 때 또 누군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인텔 같은 회사가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텔은 반도체 X86이라는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세서인데요. 사실 그 X86이라는 건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었던 얘기를 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는 정도로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를 386, 네. 486, 586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펜티엄 가면 그거 되게 부잣집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X86이라는 체계인데 이 명령 체계를 사람으로 따지면 언어 체계예요. 네. 언어 체계, 시스크, 리스크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이 사실 뭐 언어가 다르면 둘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명령어 체계가 다르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시스크 X86 체계로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하고 리스크 다른 체계로 만든 거는 호환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인텔 CPU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CPU, 다른 명령 체계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은 CPU는 마스터거든요. 네. 모든 부품에다 명령을 줘요. 야 메모리 너 데이터 갖고 와봐. 이런 거를 이 CPU가 하는데 언어가 다르면 못 알아듣죠.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텔의 CPU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안 쓰겠다는 얘기고 모든 부품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도 200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CPU를 썼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텔 CPU를 쓰게 됐고 CPU 시장에서 이제 경쟁하고 있는 아까 AMD 있잖아요. 네. AMD 같은 경우도 X86 인텔의 진영입니다. 네. 그리고 뭐 AMD를 만든 사람도 옛날 그 인텔의 맘로이스 거기하고 같이 일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긴 했을 건데 무어의 법칙은 18개월에서 24개월에 한 번씩 반도체 성능이 2배씩 늘어나더라 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286, 386, 486, 펜티엄 이렇게 늘어났을 때 2배씩 쫙 늘어나더라. 요게 이제 무어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사실 무어의 법칙은 법칙이 아니고 네. 그냥 그렇더라. 그러니까 무어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이거 법칙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정도로 빨리 좋아지니까 반도체 가격도 싸지고 전자제품을 많이 쓰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였어요. 네. 근데 무어의 법칙이 의미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은 인텔이 18개월에서 24개월에 한 번씩 2배씩 성능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CPU가 마스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소재 만드는 회사, 디램 만드는 회사가 18개월에서 24개월에 한 번씩 2배씩 늘어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장비 회사한테 우리 이때쯤이면 2배 늘어나니까 예. 니네도 장비 바꿔야 된다. 준비해라. 뭐 그쵸.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니네 어설프게 뭐 30개월에 한 번 안 된다. 24개월이다. 네. 라고 해서 글로벌 표준을 정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알겠죠. 인텔 CPU하고 좀 다른 더 좋은 성능이 있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인텔 거 안 맞으면 아무데도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2배냐? 우리가 보통 이게 45나노, 32나노, 22나노, 14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숫자가 되게 이상하게 줄어들죠. 그러네요. 반도체에서 그 안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트랜지스터가 결국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 계산하는 게 많이 들어가면 네. 이게 이제 계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력 사용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을 던진다. 네. 그러면은 멀리다 던지는 것보다 가까이에다가 주면 힘이 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툭툭툭 던지면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도체 안에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라는 게 이제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 거고 이 나노는 뭐냐면은 50개가 들어가는 공간에 100개가 들어간다. 네. 그러면 2배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 곱하기 10이 100이니까 그러면은 50개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네. 한다면 사이즈가 얼마나 줄어들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10 곱하기 10은 100, 100, 7 곱하기 7은 49. 49. 네. 그러니까 30%가 줄어들게 되면 아. 트랜지스터가 2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와. 0.7, 30%를 감축하면은 31.5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32나노라고 부르는 거고 아. 이거를 또 30%를 줄였어요. 그럼 22.4. 그러니까 22나노가 되는 거고. 네. 여기에 또 30%를 줄였다. 15.4, 14나노. 이게 얼추 맞춰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9.8, 10나노. 10나노에서 0.7. 그러니까 30%를 감축하면 7나노. 네. 그러니까 2배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거기 공정을 만드는 파운드리도 이 다음에 어떤 공정을 만들어야 될까? 몇 나노를 타겟으로 해야 될까를 했을 때 그냥 인텔이 정해준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할 거니까 요걸 따로 10나노 하다가 아, 이제 우리 준비해야지 8나노 하자. 안 되는 됩니다. 거예요. 네, 2배씩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7나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텔은 PC 시대의 반도체의 어떤 기준, 표준, 제왕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인텔이 왜 모바일 폰 시장에서는 아예 존재감이 없을까라는 네. 걸 살펴보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PC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 모양도 있겠지만 전기입니다. 적게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PC는 전기에다 꽂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 폰은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영국에 있는 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암도 원래 컴퓨터 만들던 회사입니다. 어. 옛날에 모바일 폰 없었잖아요. 네. 그 1980년대에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가 와 영국 사람들이 너무 컴퓨터를 못한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차원에서 컴퓨터 교육 캠페인, 네. 전 국민적인 컴퓨터 교육 캠페인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아콘이라는 컴퓨터를 만들면서 인기가 되게 많아졌었고 네. 여기 들어가는 CPU를 만드는 디자인 부서가 그 지금의 지금 암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전력을 많이 사용 안 하고 성능은 떨어지고. 네. 근데 사람들은 점점 성능 좋은 컴퓨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능 좋은 컴퓨터를 원하는데 전기 사용하지 않는 건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성능이 떨어져? 아예 쓸모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암도 뭐 암 1, 2, 3 계속 내놨는데 네.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능 좋은 컴퓨터를 원하니까. 그러다가 암에서 좀 이렇게 모바일의 전기를 마련했던 게 1993년 여기 보시면 애플입니다. 네. 애플이랑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초의 개인형 단말기 뉴튼 메시지 패드라는 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PDA 닮았네요. PDA죠. 어. 그리고 망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굳이 네. 용도도 별로 안 좋고 이 펜 이것도 이때 나왔는데 네. 뭐 성능이 워낙 떨어지니까 별 재미를 좀 못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전기를 적게 쓰는 게 굉장히 필요해졌고 그때부터 암이 뜬 거예요. 그럼 암은 어떤 특성이 있냐? 아까 보셨던 표를 같이 보시면 인텔은 시스크라는 복잡 명령어 체계 용어 어렵습니다. 암은 리스크라는 단순 명령어 체계인데 이거를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은 복잡 명령어 체계는 도구가 되게 많아요. 도구가 많다라는 거는 뭐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일 쉬운 도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곱셈이라는 도구가 있고 여기는 덧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2를 4번 곱하자. 그러면은 2 곱하기 4는 8. 네.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곱셈이라는 도구가 없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게 4번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복잡한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도구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기가 되게 쉬워요. 뭐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포토샵 같은 게 있으니까 사진 편집할 때 그냥 뭐 포토샵 쓰면 됩니다. 네. 도구라고 한다면. 근데 리스크는 그런 복잡한 명령어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편집해야 되겠다. 그런 포토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리스크가 별로 인기가 없었던 거고. 네. 그리고 윈도우 같이 복잡한 프로그램은 리스크에서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복잡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구들이 많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도구가 많아서. 네. 근데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어차피 호환도 안 되는 데다가 네. 뭐 프로그램 짜기도 이쪽이 훨씬 쉽고 그러면 힘들게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CPU에서 안 돌아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다가 전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ARM의 리스크가 인기를 끌게 됐고 결국은 ARM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경쟁 구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은 독점적인 CPU 사업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모든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마스터 네.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도 뭐 인텔 생태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뭐 네. D램을 만들든 뭘 만들든 그냥 다 인텔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ARM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른바 이제 모바일 AP라는 건데 모바일 AP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은 공간이 되게 작아요. 그렇죠. 우리 뭐 메인보드라 그러면 뭐 CPU 따로 끼고 GPU 따로 끼고 거기에 메모리 따로 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칩 안에다가 여기는 뭐 세모로 설계하고 네모로 설계하고 동그라미로 설계한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모바일 AP예요. 네. 그 중에 여기 CPU 파트가 있죠. 네. CPU 파트의 요 네모, 이 네모가 뭐냐? ARM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그냥 개별 회사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 인텔의 지배를 받던 그런 빅테크 회사들이 네. 인텔 같은 애를 또 만들어내고 싶겠냐는 거예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네. 아니 내가 좋은 메모리 만들었으면 좀 성능 잘 내고 싶고 내가 좋은 GPU 만들었으면 성능을 잘 내고 싶은데 아니야 너 안 돼. 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의 독점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바일 AP의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갖다 주고 저기서 그 위치에 같이 찍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CPU를 만든 다음에 네. 여기서 필요한 건 자기가 조금 여기다가 뭐 별표를 하나 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대로 갖다 쓰고 삼성은 엑시노스 네.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ARM 진영이라는 거는 ARM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죠. 암진영이라고 하지만 강압이 없었네요. 그쵸. 뭐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는데 네 걸 쓰더라도 너의 지배를 받진 않아.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독재 지배를 하고 있던 인텔 진영과 모바일 시대로 넘어갔을 때 다른 빅테크들 물론 전력을 적게 쓴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거고 나머지 회사들도 그럼 ARM의 지배를 또 받아야 되나? 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 값만 내고 그냥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모바일 AP, CPU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전기를 적게 쓰면서 여기서 점점 성능은 개선이 됐었고 프로그램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좀 지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컴파일러들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인텔 할 때 한 2006년부터 지배를 받아오던 애플이 아까 모바일 진영에서도 계속 시도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ARM을 기반으로 한 AP를 만들었는데 점점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야 굳이 뭐 전기 많이 뭐 쓸 필요 없이 성능 괜찮으면 이걸 꼭 모바일에만 쓸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라고 해서 이 M1 Max라는 칩을 쓰면서 노트북 같은 데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야. 그리고 패키징 기술이 발전하면서 야 두 개를 연결하면 성능 더 좋아져.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모바일에서도 되게 고성능 PC, 게이밍 PC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ARM 진영이 점점 넓어지면서 PC와 서버 진영까지 넓어지게 된 거예요. 인텔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는 인텔의 CPU가 최강이었기 때문에 예. PC 시장에서 인텔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예. ARM 시대가 되니까
AP를 만들었는데 AP가 능력이 좋아져서 이거 컴퓨터에도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PC 시장까지 ARM 진영이 진출하게 되는. 예. 와, 시장이 완전 뒤바뀌었군요. 그렇죠. 같은 CPU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인텔의 CPU하고 ARM의 CPU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프로그램 방식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시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똑같은 컴퓨터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산기는 네. 아예 다른 연산기가 됐고 퀄컴은 옛날에 원래 통신칩 만들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모뎀 만들던 네. 회사. 근데 모뎀 만들던 회사가 이 반도체 업계의 최강자가 되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핸드폰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뭐 굉장히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럼 인공지능의 시대는 무엇이길래 우리가 반도체를 새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는 시스크도 아니고 리스크도 아닙니까? 그거랑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연산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행렬입니다. 행렬. 네. 이게 행렬이에요. 이 행렬은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를 곱하고 더하고 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것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프로그램을 뭐 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연산만 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연산.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CPU하고 GPU의 어떤 구도가 좀 다른데 CPU는 복잡한 연산을 굉장히 잘하는 연산기예요. 네. 그러니까 코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만 복잡한 연산들을 순차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GPU 같은 경우는 복잡한 연산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너가 계산하고 너는 너가 계산하고 너는 너가 계산하고 코어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한 연산이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C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단순 연산을 여러 개가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방식은 어떻게 했었냐? 그러니까 이거를 또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도 기술적인 거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CPU를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다. 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CPU는 똑똑합니다.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요. 네. 예, 근데 GPU는 무식합니다. 계산만 빨라요. 1부터 다 집어넣습니다. 답 나올 때까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럿이서 하는 거죠. 여러 명이서 야 너는 1부터 100까지 넣어. 너는 100부터 200까지 넣어. 너는 200부터 300까지 넣어.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계산 방식이 인공지능의 연산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네? 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CPU의 시대가 아니라 GPU의 시대가 된 것 같아 라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제일 비슷했던 게 그래픽 연산이었던 거죠. 네. 그래픽 연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픽셀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각 픽셀마다 어떤 색깔을 어떤 밝기로 넣을 건지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연산이 필요 없이 요거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GPU였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그냥 행렬곱 단순 계산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GPU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GPU에서 AI 반도체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빨리 한다는 게 지금은 요 레벨에서 속도를 빨리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단순 무식의 많은 계산. 엄청나게 빠른 계산. 네. 그러니까 이 빠른 계산을 한다는 걸 어떤 의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가 해봤다가 여기가 이제 연산기입니다. 연산기. 네. 이게 공장이에요. 이게 메모리입니다. 네. 일종의 창고예요.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해왔어요. 뭐 10나노, 5나노, 7나노 이게 가면은 진짜 빠릅니다. 근데 이 창고에서 물건이 와야 빨리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산기가 아무리 빨라도 D램에서 데이터를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걸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메모리를 좀 크게 해서 한 번에 받아가지고 그냥 얘가 계산만 빨리 하면 됐는데 네. 이제 그 데이터량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빨리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한 파라미터당 한 2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곱하기 2를 하면은 350기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생성형 AI 해가지고 채팅하면은 챗봇이 막 글자 써주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글씨를 써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뭐 이주호 기자가 어제 뭐 했는지 알려줘. 그러면은 이주호 이게 한 단어가 나오려면 네. 이게 한 번 파라미터를 싹 훑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 그거 하나 도출하는데요? 예, 그러면 단어 하나 도출하는데 350기가씩 다 한 번씩 훑고 예, 그 다음 단어 생성하는데 또 350기가 또 훑고. 또 훑고. 아,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디램이 네. 350기가짜리 디램은 없잖아요. 아, 못 봤어요. 네. 우리가 보통 2기가짜리 디램 여러 개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은 뭐 엔비디아보다 몇 배 빠른 반도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요겁니다. 공장 거기가 얼마나 빠른지. 네. 근데 소용없습니다. 이게 와야 되거든요. 네. 이 오는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전에 그래픽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픽 때도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는 많은데 디램에서 정보를 빨리 보내줘야 돼. 그래갖고 우리가 이른바 그래픽 디램이라는 걸 썼었어요. 네, 기억나요. 예, 그래픽 디램이랑 일반 디램의 차이는 뭐냐면 이 디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디램이라는 거는 그냥 저장 장치, 창고예요. 창고는 속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량이 있을 뿐이죠. 근데 여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하나에 4개, 하나에 4개. 그러니까 얘가 보내면은 넷이서 한번 싹 훑어보고서 이거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내요. 네. 근데 이러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리지만 용량은 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빨라야 돼. 네. 빨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창고가 가까워야 됩니다. 네. 창고가 가까우려면 GPU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연결해 놓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4개 창고에서 도로 하나 이용해서 공장에 보내는 거고 예. 왼쪽에 있는 거는 창고 하나당 도로 하나씩 그쵸. 연결돼서 8대가 다 같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PCB 칩에서 이게 CPU가 이렇게 있으면 디램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게 왜 멀리 떨어져 있었냐면은 용량이 중요하거든요. 용량이 중요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장에 물건 보내려 그럴 때 바로 옆에 창고가 있으면 좋죠. 그러면 빨리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공장 바로 옆이라는 거는 딱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창고를 많이 지어도 이렇게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못 져요. 네. 근데 멀리다가 창고를 지으면은 엄청 크게 지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공간에 디램을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 있었는데 그거 됐고 네. 빠른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요거처럼 GPU 연산기 옆에다가 따닥따닥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아까 350기가 이 정도는 한 번에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디램을 이런 식으로 붙여놨더니 용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 저것도 부족해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용량을 키우려면 여기다 크게 뭐 SSD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는데 시간 걸리고 일로 가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야, 이 바로 옆에다가 좀 더 메모리를 많이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HBM입니다. 네. 이게 그 엔비디아의 연산기 GPU인데 이게 GPU고 이게 연산기고 ALU. 요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픽 DDR 같이 붙어 있죠. 근데 요게 하나 붙어 있으면 용량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 쌓았습니다. 위로 쌓으면은 바로 옆에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용량도 키울 수 있고. 네. 그리고서 여기 서로 간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아파트에다가 엘리베이터 만들듯이 다 뚫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연결할 수 있는 선이 한 개가 있겠죠. 이렇게 아무리 만약에 세밀하게 하더라도. 네. 근데 여기는 3D입니다. 3D. 밑으로 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이 연결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듦으로써 용량도 크게 가면서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네. 정말 그냥 핵열고 주구장창 그것만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AI 반도체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ALU 연산기에서 엔비디아보다 몇 배 빠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합쳐졌을 때 AI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빠른 GPU 만들어서 거기에다 HBM만 붙이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기엔 그런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면 HBM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AI 반도체를 할 수 있냐.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요런 창고에서 여기 트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트럭을 한 100대 정도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네. 시속 100km로 한 100km 떨어진 공장에 도착하는데 이 모든 트럭이 이 공장에 딱 도착하는데 0.01초 차이도 안 나게 도착하게 만드는 기술. 아.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 갖고 일로 가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애는 먼저 가고 어떤 애는 늦게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른바 싱크를 맞춘다 그러죠. 네. 하나의 데이터가 여기에 싱크가 딱 맞게 가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인공지능 전용으로 만들었던 반도체가 TPU죠. 네. 이거 통짜로 해가지고 TPU라 그러면은 거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음. 근데 왜 구글의 TPU보다 엔비디아의 GPU가 더 성능이 좋으냐? 이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능력이 엔비디아가 더 뛰어나요. 연산 장치 엄청 잘 만들고 HBM 세계 최고를 써도 예, 그리고 똑같이 도로 다 뚫어놨지만 예, 그래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의 TPU는 구글도 이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기술은 브로드컴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하의 구글도 그게 안 돼가지고 브로드컴 걸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보다 빨라요 의미 없고 그리고 설사 HBM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엔비디아보다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비싸다 해도 정작 다른 반도체 쓰면 더 비쌉니다. 비용이 더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아까 전에 그 X86 기반의 어떤 인텔이 이 생태계를 장악하게 됐던 기반이 명령어 체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령어 체계가 없으면 프로그램도 다 따로 만들어야 되고 호환도 안 되고 막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뭐 CPU 기반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썼으니까. 근데 GPU는 이게 뭐 그냥 CPU의 프로그램이 명령을 하면 GPU는 원래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GPU를 직접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PU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이 쿠다라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쿠다를 기반으로 해서 GPU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 혼자 더 좋은 GPU 있으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편집을 잘하니까 포토샵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성능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예.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새로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원어보다 더 밑에 단이긴 한데 네네. 그거의 어떤 기반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못 쓰잖아요. 못 쓰죠. 그러면 자기 혼자 덩그러니. 아. 물론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쿠다는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다른 걸 쓴다고 해도 쿠다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는 여기에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좋은 반도체 만들었으니까 사진 편집하시려면은 포토샵도 만드세요. 요거랑 비슷한 그런 레벨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러니까 인텔이 X86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체계를 가져갔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지금 GPU 생태계에서 기술적으로도 제일 뛰어나고 성능도 좋고 메모리하고의 연계성, 심지어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 당분간 경쟁자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애플이 크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그냥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것에 놀랐지만 실제로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그 인텔이 장악하고 있었던 어떤 프로그래밍 생태계를 그게 없으면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른 생태계를 아예 만들어버린 게 훨씬 더 엄청난 일이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반도체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네. 그 시장의 최강자가 엔비디아인 거죠. 그렇다고 다른 업체들이 안 만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막강한 엔비디아에 뭐가 허점이 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허점이라기보다는 뭐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중에 뭐 비싸기도 하고 뭐 여기 HBM 수율 맞추기도 힘들고 HBM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GPU하고 잘 연결시켜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그 데이터 처리 제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되게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좀 단순하게 좀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면 일단은 전기를 너무 많이 씁니다. AI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쓴다라는 거는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이 많이 나면은 반도체의 트랜지스터가 전자를 더 많이 뱉어내요. 네. 전자를 더 많이 뱉어내면은 전자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열이 납니다. 열이 나서 전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서 열이 나오고. 네. 이거 다 타버려요. 네. 그래갖고 냉각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V100이라는 처음으로 1초에 1테라바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AI 반도체가 나왔어요. 네. 그때 전력 사용량이 300와트였습니다. 이거는 냉각은 공기 냉각, 팬 돌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A100이라는 그 다음 칩이 나왔을 때 400와트에 2테라. 전력 사용량은 30%가 늘었는데 성능은 무려 100%가 향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죠. 그리고 공기 냉각 방식입니다. 근데 400와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 공기로 냉각이 안 돼요. 물로 냉각을 해야 되고 H100이 됐을 때 700와트를 사용합니다. 전력 사용량은 75%가 늘었는데 성능은 60%밖에 안 늘었네. 네. 이러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H100이 가장 좋은 칩이긴 하지만 A100을 쓰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공냉식과 순냉식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공기 냉각은 이제 팬을 돌리면 되는 건데 순냉 물로 식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이 반도체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로 돌리려 그럴 때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팬은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은 뭐 반도체하고 닿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공기 냉각으로 할 때는 얘를 다음 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다른 걸 갖다 끼면 됩니다. 근데 물로 하는 순행식 같은 경우는 아예 통으로 드러내야 돼요. 대공사네요. 그래서 이 순행식 냉각이 훨씬 비쌉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너무 비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뭐 350기가 한 번에 읽으면 글자 한 개씩 튀어나오는데 이거 이 정도로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데이터 센터도 엄청 커야 되고 근데 거기에 냉각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성능이나 이런 건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각 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까 이조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야 그냥 차라리 여기다가 반도체를 집어넣는 액체 속에다 반도체를 집어넣는 뭐 이런 방식도 해보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냉각 장치를 다는 것만 해도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효율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빠르고 너무 열도 많이 나고 전기도 많이 먹고 칩도 비싸고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금의 인공지능이 잘 돌아가긴 하지만 여기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따지면 카폰이다. 전화는 되는데 네. 너무 비싸. 너무 커. 이런 게 문제라서 이게 HBM이나 GPU나 대량 생산이 된다고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방식들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 설명드리면은 학습을 할 때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이거 GPT-3 기준입니다. 네. 요게 뭐 파라미터별로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여기에 변화값을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학습이 끝나고 나면 고정이 됩니다. 네. 우리가 촬영을 할 때는 네.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뭐 나중에 편집할 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담아서 하는데 이걸 정작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그냥 뭐 화면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정도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머지 데이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데이터도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의 어떤 답변을 내놓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빼내고 그걸 압축해서 만드는 알고리즘과 그런 알고리즘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다면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능을 비스무리하게 내면서 그러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대중적인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다 처리하려면 막 전 세계에 있는 빅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려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엔비디아 거 쓰자. 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대규모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반도체는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운용하는 회사 정도가 쓰면 되죠. 몇 개 안 되네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활용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다. 네. 그럼 거기서는 그렇게 대단한 반도체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만큼 많은 반도체가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엔비디아 GPU가 학습 모델이나 추론 모델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학습 모델은 조금 자신이 없고 엔비디아 칩이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네. 근데 추론 쪽에는 뭐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네. 그 옛날에 인텔 그리고 모바일 시대의 퀄컴, 삼성전자, 애플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슴 두근두근하게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각 회사별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조회수 많이 나오면 이렇게 또 거의 카페베네 수준의 예고편을 찍어주셨습니다. 카페벤에 그래서 망했는데. 자, 오늘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갖춰야 할 조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만한 기업이라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압권이었습니다.